어떤 기억은 너무 오래돼 잊은 줄 알았는데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아프게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억은 종종 엄마와 나라는 이름을 하고 찾아옵니다. 엄마의 표정이나 말투 하나에 자신도 모르게 상처받았던 기억들. 그 흔적은 어른이 된 지금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때 또다시 내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속에 감정을 쏟아내고 기대와 상처를 함께 건네는 엄마와 딸 사이의 감정의 고리.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낼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는 이 깊고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를 따뜻하고 정직한 시선으로 풀어가는 책입니다. 엄마와 딸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감정의 고리를 풀어내고 여자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회복하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닮고 싶지 않았던 엄마의 그림자에서 조금씩 벗어나 진짜 나의 삶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랑은 아들에게, 요구는 딸에게. 여자에게 젖을 물리는 시간은 남자에게 젖을 물리는 시간보다 30%가량 부족하다. 구조적 관점 혹은 가부장적 구조에서 보면 가정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타인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메워넣는 방식, 보살피고 결핍을 메우는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도 하는데 그 보살핌이 온전히 그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요. 여성의 헌신을 그저 희생으로만 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타인의 만족을 채우는 식으로 자신의 결핍을 메우고 자신의 존재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만 이러한 방식은 특히 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딸아이에게는 이 방식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딸아이 친구 엄마들과 몇 차례 아이들을 데리고 만나는 과정에서 재미난 현상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간식을 푸짐하게 주문해서 식탁에 차려놓자 딸아이는 자연스레 자기들이 하던 것을 멈추고 식탁 주변으로 모여들어 엄마들 곁에서 간식을 먹었고 시선은 엄마들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자기들이 하던 게임이며 놀이를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엄마들이 자연스럽게 간식거리를 집어다가 아들들 입에 가져다 넣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유난한 몇 사람이 아닌 우리 주위에서 꽤 흔히 벌어지는 광경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엄마가 딸과 아들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는 분명해 보입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여자아이들이 엄마를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했다면 남자아이들은 놀이, 즉 자기 자신에게 더 몰입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성이 자신의 만족을 직접 채우기보다 남편이나 아들, 즉 남성의 빈 곳을 메우는 방식으로 채우려 한다면 왜 딸아이의 결핍은 같은 방식으로 채우려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엄마가 딸을 자신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나 남편은 그나마 타자, 어떤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면 딸은 엄마에게 어떤 대상이기보다 마치 자신과 같은 존재들이지요. 물론 이를 모두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매우 유의미한 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관계 방식은 미래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심리적 구조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한 부분이 되기도 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딸의 결핍.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비롯한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여자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시간이 남자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시간보다 30%가량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딸들의 출발부터가 결핍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보여주지요. 여자아이는 엄마가 울면 엄마의 감정이 곧 자신의 감정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엄마는 딸아이가 엄마의 상태를 공감해서 그런 것이라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자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지각하기 이전에 엄마라는 대상, 타인의 감정에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것을 자기라고 느낍니다. 즉 엄마의 상태에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남자아이처럼 좀 더 충족된 내 상태에 엄마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는 내가 없이 타인인 엄마의 상태에 나를 포함시킵니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은 타인의 감정을 자기 것으로 여기기에 타인을 충족시키거나 타인의 만족을 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만족시키거나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정작 자신의 상태나 감정에는 무딘 여성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이지요. 남자아이는 엄마를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므로 성인이 된 후에도 아내나 연인을 자신의 일부 혹은 부분으로 여기면서 그녀의 희생이나 헌신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과 아들을 모두 키우는 경우 엄마의 요구를 딸아이가 재빨리 먼저 알아차리고 마치는 경우가 많지요. 엄마 또한 그것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여기고 아들보다 딸에게 더 많은 요구와 포기, 양보를 은근히 강요하기도 하지요. 딸을 보는 엄마의 감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에 홀대받으면서 자랐다면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딸에게 투영시켜 자신의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딸을 홀대하기도 하고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딸아이에게서 발견할 때는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면서 어떻게든 그 부분을 없애려 하지요. 또한 엄마가 결핍이 많으면 지나치게 퍼붓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상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딸아이를 타인으로 대하지 않고 어린 자신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자기 대상으로 삼을 때 딸아이는 고유한 자기를 경험할 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없게 되어 타인의 감정과 상태를 살피기에 급급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엄마인 내가 먼저 내 상태와 감정, 욕구와 요구,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감정과 아이의 감정을 분리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나 자신에게도 아이에게도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지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양보하며 살아가는 삶. 내담자였던 영지 씨가 떠올린 어린 시절 첫 장면의 기억은 이렇습니다. 아기였던 남동생이 엄마 품속에서 자고 있고 동생보다 겨우 1살 많았던 영지 씨도 어린아이였지만 엄마는 딸인 자신은 동생 옆에서 동생 귓불을 만지며 잠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어린 여자아이가 한없이 외롭고 애처로워 보이지요. 아침에 일어나니 동생 귀가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 손이 많이 가는 오빠, 남동생이라는 존재 곁에서 소외된 어린 딸의 외로움은 그저 소외와 외로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엄마의 감정 찌꺼기들까지 그녀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남게 되지요. 많은 여성이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맞추며 살다가 결혼해서는
남편, 아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양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딸에게는 감정적인 배출을 서슴지 않습니다. 딸아이가 엄마라는 대상을 바라보며 마음을 읽어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감정적인 배출을 서슴지 않는 것이지요. 요즘은 예전처럼 딸에게 물리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하게 하는 일은 보기가 드물지만 엄마의 감정 창구가 되는 딸은 여전히 많습니다. 커가는 딸에게 엄마들이 하는 단골 멘트가 있지요. 내게 너 말고 누가 있니?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엄마는 또 딸을 올가맵니다. 그래도 내가 엄마에게 중요한 존재구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지요. 그것은 여전히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으로 소속되고 싶은 수많은 딸들의 이루지 못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딸은 그런 엄마를 거절하지 못하지요. 엄마는 그런 딸의 감정과 채우지 못한 결핍을 붙들고 엄마의 온갖 푸념과 감정 해소의 분출구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결혼한 딸이 매일 엄마와 통화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나 성인이 된 이후에나 누구에게든 특히 부모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지요. 딸의 이루지 못한 소망은 부모에게 오직 우선순위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이고 싶었던 마음이었겠지요. 나를 자세히 보면 엄마가 보인다. 내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대했던 그 태도로 아이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 어느 날 선배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인이라 예의상 이런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떤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다. 지인이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을 상담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딱 잘라 거절하고 다른 전문가를 안내해 주기도 못해서 일단은 상담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듣기로 했지요. 선배는 결혼해서 큰아이인 딸아이와 작은아이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원만하고 좋은 편인데 꼭 아이들 문제, 특히 딸아이 문제만 나오면 크게 다투게 된답니다. 그날도 큰아이 교육 문제로 크게 다투었답니다. 큰아이의 공부, 특히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남편이 큰아이 학습 상황을 점검해 주곤 했는데 잘 따라가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어 학습 능력에 퇴보를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아이의 변화에 당황한 아빠가 불안해하며 아무래도 학원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내에게 의논을 했는데 선배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짜증이 밀려오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갈 때도 있고 느리게 갈 때도 있는데 남편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빠가 딸아이 학습을 알아서 잘 맡아주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신경을 쓰게 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난 것입니다. 그 싸움은 일파만파 감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급기야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답니다. 도무지 이 일이 이혼까지 거론할 만큼 큰일인지도 납득이 안 되고 뭔가 자꾸 꼬여가는 것 같아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선배는 대화하는 도중에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 것들이 있었지요.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둘째인 아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큰아이 학원 문제로 다시 일정을 조정하고 새롭게 선생님을 찾아야 하는 일이 무척 성가시게 느껴졌다는 거,
평소 잘하던 딸아이가 갑자기 동생의 영어 발음을 흉내내는 것 같아서 내심 보기 싫고 제가 왜 저러나 싶었다는 것, 무엇보다 쪼르르 아빠한테 가서 아기 짓을 하며 이른 듯한 느낌이 들어 더 밉고 화가 났다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선배는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고 선배의 태도에 대해 남편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화를 내며 엄마도 아니라는 식의 막말 세례까지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답답함과 혼란, 불안과 죄책감 등이 뒤엉켜서 찾아왔지요. 태도와 욕망의 대물림. 선배는 장녀로 태어나 자매들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들이 없던 가정에서 어머니는 늘 아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고 선배는 첫째가 딸이라 아쉽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아래 동생인 둘째가 아들이기를 기대했으나 또 딸이어서 실망하셨고 동생을 아들을 키우듯 키워내셨습니다. 보통 남자아이들처럼 짧은 머리를 즐겨해 주셨고 덕분에 아래 동생은 톰보이처럼 자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여동생은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배는 결혼해서 둘째로 아들을 낳았고 친정엄마는 외손주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좋아하셨지요. 아이의 엄마인 선배도 마치 친정엄마의 한풀이를 하듯 아들을 품에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풀어놓다 보니 엄마가 자신을 대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큰딸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선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이와의 밀착에 방해가 되는 큰아이를 밀어내고 소외시키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 마음의 충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과도하게 딸아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화가 나고 싫었던 것도 둘째에게 집중하는 흐름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배가 아들과의 관계에 애착하고 몰입하는 것은 단순히 엄마의 한풀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친정어머니의 욕망을 고스란히 계승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욕망인 양 그 욕망에 양분을 주며 온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선배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동안 또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원망 섞인 말을 뱉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없어서 힘겹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 어머니를 어떻게든 돌보려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외손주를 보고 기뻐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간 받지 못했던 사랑을 대리 충족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가는 자신의 큰 딸아이가 치르도록 허용하면서 말이지요.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딸아이가 본능적으로나 직관적으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엄마에게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 성적에 민감한 아빠를 소환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빠가 자신을 대신해 엄마와 투쟁하고 엄마를 나무라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 녀석이 꽤 민감한 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딸아이가 영어 발음에 퇴행을 보인 시점입니다. 엄마는 이전이나 현재나 비슷한 패턴으로 자신을 소외시키거나 남동생과 밀착을 유지해 왔을 텐데 딸아이가 갑작스럽게 퇴행을 보였다면 그 시점을 전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없었는지, 아빠의 상태는 어떠했는지까지도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덕분에
엄마는 자신을 돌아보고 딸아이와의 관계를 새롭게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아이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심리적 연대감. 내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대했던 그 태도로 아이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홀대했다면 나 자신도 아이를 홀대하기 쉽고, 딸보다는 아들이 우선인 엄마가 있었다면 꼭 가부장적인 분위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 또한 아들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지요.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딸아이를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들어와 나인 척 한다.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연대는 질긴 심리적 반복을 만들어내면서 삶을 형성해 갑니다. 각자가 고유한 개인으로 서서 건강하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역설적으로 나 자신과 부모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반복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태도, 내가 믿고 있는 많은 지식과 내게 부여된 많은 보편적인 상식들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과 질문이 없다면 그저 누군가의 역할이나 욕망을 대신하는 연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지요. 더 나아가 이렇게 잃어버린 나를 다시 내 아이들에게서 찾거나 회복하고자 하는 불행이 반복되고는 합니다. 상처투성이 엄마의 사랑법. 내가 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한 결코 소중한 나의 사람들을 내 안으로 들일 수가 없다. 베이비 붐 세대에는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며 자란 여성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어머니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암묵적으로나 노골적으로 가정 내에서 배척되는 것이 유난스럽지도 않은 시절이 있었지요. 순정 씨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문제로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이혼 위기에 놓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딸의 상담에 앞서 자신의 상태를 알리겠다고 부모 상담 차원에서 방문을 한 것이지요. 시작부터 오열하며 줄곧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순정 씨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줄줄이 딸을 낳아 시어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순정 씨 어머니가 또 막내딸 순정 씨를 낳자 시어머니는 핏덩이인 순정 씨를 찬 아랫목으로 밀쳐버리셨지요. 순정 씨 어머니는 그래도 꼬물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못해 아이를 안고 동네 교회로 도망치듯 찾아갔습니다. 그곳 목사님이 미음을 끓여 먹이며 간호해 준 덕분에 갓난쟁이 순정 씨와 어머니는 간신히 몸을 회복했지요. 순정 씨는 친할머니의 구박 속에서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며 힘들게 유년 시절을 보냈고, 남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사람을 만나 일생을 고생하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억척스럽게 노력한 대가로 집도 마련하고 재테크도 제법 잘 되어 생활은 꽤 넉넉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정 씨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일하는 순간엔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성실하고 성심을 다해 일하니 주변에서도 늘 찾아와 주어 보람도 있지요. 결혼 초기 어린아이 둘을 낳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본 순정 씨 어머니는 딸이 사위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아이들을 키워줄 테니 차라리 이혼하라고까지 했으나 순정 씨는 그럴 수가 없었지요. 내가 선택한 남편을 버리면
이 남자가 죽을 것 같았고 어떻게든 결혼과 인생을 실패로 이끌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를 악물고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딸이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당장 자립할 역량이 없는 딸이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올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막막할 뿐이었지요. 그래서 딸이 이혼을 결정하고 친정으로 왔을 때도 도무지 따뜻하게 품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사위와 화해시켜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딸 걱정을 가장한 엄마 자신 걱정. 순정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순정 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놀랍게도 딸의 불행이 아니라 딸의 이혼 때문에 자신이 하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집으로 들어와 아직 어린 손주를 키워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 자신이 손주를 키워주기 위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순정 씨에게는 압도적일 만큼 컸지요. 순정 씨에게 일은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은 자신이 환영받는 느낌과 살아있는 느낌을 생생하게 가질 수 있었지요. 못 배우고 못난 사람 취급받으며 60대가 훌쩍 넘게 살아오는 동안 무수한 상처를 경험했지만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잊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자신의 전부인 일을 그만두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순정 씨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순정 씨의 딸은 가장 힘겨운 순간에 친정 엄마를 찾아가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데 엄마의 그런 태도에 상처받고 좌절하면서 울부짖기도 했지요.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지옥 같은데 왜 엄마는 나를 봐주지 않고 들어가라고만 해? 라고 소리치며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순정 씨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순정 씨가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딸의 귀소를 막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고 있지만 진짜 딸의 고통보다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딸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순정 씨만이 아니라 우리 누구라도 그렇게 나약하고 취약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서 무엇을 소외시키는지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모녀 사이에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투성이 엄마의 사랑법.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자식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처가 많은 엄마일수록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순정 씨가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상태를 접촉할 수 있었다면 일단 멈추고 딸을 우선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딸에게 벌어진 고통과 불행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찬찬히 탐색하며 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약해져 있을 때는 무엇을 보호해야 할지,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 지금 내가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전혀 가늠하기 힘들지요. 순정 씨가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는 상태는 어른의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처나 결핍으로 응어리진 지점이 크고 많을수록 그 시점에 멈추어 있는 어린아이의 자아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것과 같지요. 순정 씨는 지금 상처투성이인 어린 시절 자신의 눈으로 현재의 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이미 많은 것을 극복해 왔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현재 어른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정 씨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쉼없이 쏟아내는 모습은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처지와 태도의 정당성을 동의받기 위해 상담실에 들러 저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동의해달라고 추궁하는 듯 했지요. 저는 순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 순정 씨의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박해와 내침에도 순정 씨를 절대 버리거나 놓지 않으셨어요. 그게 사실이지요. 그리고 목사님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남으셨고 순정 씨가 고생하는 걸 보며 아이들을 맡아줄 테니 이혼하고 돌아오라고까지 어머니는 말씀해 주셨어요. 순정 씨 어머님은 순정 씨를 지켜내려고 하셨어요. 순정 씨도 너무 힘겹고 지난한 시절을 지나왔지만 그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순정 씨는 딸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결혼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딸을 밀어내고 계세요. 왜 그런 걸까요? 무엇이 이토록 두려워서 나는 내 딸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걸까요? 순정 씨는 지금껏 오열하던 울음을 일순간 멈추었지요.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알아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순정 씨는 자신의 결핍감과 실제 결핍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서적 오인, 정서적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가 주는 정서적인 충격과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순정 씨의 현실은 무척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지만 친정어머니가 결코 자신을 버리거나 놓지 않았다는 현실은 탈락시키고 있었지요. 그 시절 친할머니에게 받은 구박과 보호받지 못했다는 결핍감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정작 자신이 보호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어디로 몰아내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순정 씨가 받은 상처는 순정 씨 자신의 것이라기보다 순정 씨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와 박해를 자신의 것으로 떠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의 상처 안에 일생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심층 심리 작업은 고통받는 사람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현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 할지 냉정하게 맞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지요. 순정 씨는 위로와 지지, 그리고 동의를 구하러 상담자를 찾았고 그러한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만났습니다. 함께 있어 주기만 하면 된다. 순정 씨는 60대 후반의 어머니이지만 젊은 엄마들이 상담실을 찾아 아이 문제를 고민하고 상담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기보다 아이 문제를 고쳐주고 치료해달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수월하고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순정 씨의 경우도 결국 딸은 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친정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엄마의 태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막막한 순간에 보이는 엄마의 태도 때문에 좌절하지요. 저의 어린 딸아이에게서도 발견되고 성인이 된 여러 여성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고통과 시련의 순간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 그저 나를 알아주는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한, 내가 나의 결핍과 상처들로 사로잡혀 있는 한, 결코 소중한 나의 사람들을 내 안으로 들일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딸들은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함께 견디어주는 누군가가 엄마이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해주면 그 다음은 스스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자이기를 넘어 한 인간으로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여성스러운 것이다. 40대 후반인 진혜 씨와 상담하던 중에 생긴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고 1년여 즈음 지난 어느 날 급하게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엄습해서 매우 힘들다며 지금 당장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요. 진혜 씨와 원래 약속한 날보다 며칠을 앞당겨 서둘러 만났습니다. 진혜 씨는 상담실 의자에 앉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지난번 상담을 끝내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나가던 중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뒷문이 제법 많이 찌그러져 보험사와 견인차가 오고 꽤 실랑이가 오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는 작은 사고는 아니네요 라고 말했고 보험사 직원은 그 자리에서 8대2의 과실에 대한 안내를 하고 1차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자리를 떠났지요. 그 후에 차를 수리하는 공업사 사장님과 대화하면서 진혜 씨는 보험사 직원과 나눈 이야기를 전하며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쪽 차를 받았는데 20%의 과실을 지우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자 사장님은 여자라서 그랬나 보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차는 좀 더 큰 공업사로 옮겨졌고 수리 과정에서 사고를 낸 남성과 공업사 사이에 견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혜 씨를 빼고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진혜 씨는 이 사람들이 나를 속여 넘기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올라오며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첫 번째 공업사 사장님도 여자라서 그랬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건 자기도 나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지요. 일 처리 과정에서 모두가 나를 속이려 드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낸 남성도 공업사와만 연락하며 어떻게든 견적을 줄이려 하고 있었고 일방적인 사고를 당한 진혜 씨는 20%의 부담을 지는 것도 억울해하던 와중이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속이려 드는 것 같은 기이한 느낌을 받아 급하게 제게 연락을 한 것이지요. 1년의 사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와 진혜 씨는 지금까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착취당하고 피해를 겪어야 했던 과거의 경험과 이 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번 사건 때문에 진혜 씨가 받은 현실적, 실제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짚어갔습니다. 과거와 달리 무조건 사람들에게 끌려가거나 당하지도 않았고 침착하게 조목조목 짚어나가며 자신의 권리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진혜 씨가 느끼는 감각적인 피해감과 속고 있다는 느낌은 꽤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함께 짚어갔지요. 처음에는 실제 현실과 자신이 느끼고 있는 현실감 사이의 맥을 짚어 찬찬히 탐색하며 들어갔으나 반전은 그녀가 사고 직후에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여자에게 여성이란
꿈속에서 나무로 된 보석함 같은 것에 지렁이가 가득 차 있고 그 주변에는 맑지 않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상자 옆에는 탁하고 얕지만 물이 있으니 지렁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상자 틈이 조금 열리면서 지렁이 한두 마리가 새어나오고 새어나온 그 지렁이가 갑자기 부풀어 올라 깜짝 놀라며 꿈에서 깼지요. 지난번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접촉사고 현장과 그 현장에서 보인 자신의 상태를 좀 더 세밀하게 탐색하다 보니 진혜 씨는 일방적인 피해를 겪고 어쩔 줄 모르는 연약한 소녀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에 둘러싸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여성인 자신의 모습이 싫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1차 공업사 사장님의 여자라서 라는 말은 잠자는 듯 숨죽어 있던 그래 나도 여자였었지 라는 감각을 일깨는 1차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라서를 전한 남성의 말을 통해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진혜 씨의 감각을 자극했고 그날 밤 진혜 씨는 보석 상자에 지렁이가 가득한 꿈을 꾸었지요.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흘러가는 것을 감지하면서 진혜 씨를 향해 저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일 수 있게 만든 그 현장을 다시 둘러보러 이곳에 서둘러 오셔야 했던 것이네요. 순간 진혜 씨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강렬한 동의의 리액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 어머. 손뼉을 치며 충격과 큰 웃음이 교차했지요. 진혜 씨도 앞에 앉아있던 저도 크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지하 주차장에 다시 한번 가 보아야겠어요. 정말 그럴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네요.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상담실을 나선 진혜 씨는 잠시 뒤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하 주차장에 가서 둘러보는데 정말 저를 여성으로 느끼게 해준 건 그 견인차와 견인차 기사였어요. 한 번 더 놀라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쏜살같이 달려온 견인차의 젊은 기사는 진혜 씨를 보호하고 구해줄 흑기사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다루듯 하는 살뜰한 매너와 친절함으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 속에서 한참이나 잊고 있던 보호받는 여자의 느낌, 든든하게 날 구해주는 남성 앞에 선 연약한 여자의 감각을 생생하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견인차 기사가 자동차와 자신을 완벽하게 그리고 조심스레 케어해준 순간 차를 타고 집까지 가면서 문득 이대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기도 했다는군요. 짧고 강렬했던 그 감각들을 한 번 더 느끼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여자의 욕구가 감각적인 신체 증상과 정서적인 불안을 통해 그 사고가 있었던 장소로 서둘러 다시 들를 수밖에 없도록 안내했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하였지요.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여성스러운 것이다. 여성성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지요. 여성에게는 사느냐 죽느냐보다 내가 여자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전통에 둘러싸인 많은 여성이 여성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남성의 시선이나 남성의 언어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보내오는 말이 미사여구인 줄 알면서도 속기를 자처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렇게 비추어줄 남성의 시선과 말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때 스스로가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과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나를 여자로 만드는 남성의 시선이 부재한다면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충분히 여성으로서 만족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물론 저는 여자이기보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만족을 찾고 만들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 중에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했다는 말이 화제가 되었었지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저는 바꾸어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여성스러운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